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최근에 이제 5세대 모델이 완전 풀 모델 체인지된 5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죠. 스포티지는 일단 그 투싼과 동일한 플랫폼, 현대차 그룹의 NS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투싼과 거의 형제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정말 투싼과는 큰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좀 과감한 디자인이 일단은 가장 좀 인상적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투싼이 있고 기아차는 스포티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뭐 당연히 기아 스포티지가 훨씬 더 오래됐죠. 뭐 디자인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에 조금 볼륨감을 있는 이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델, 그리고 좀 수직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좀 기하학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제 외관 디자인의 형태, 디자인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굉장히 좀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스포티지의 새로운 디자인이 좀 공개가 됐을 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날렸죠. 약간 좀 전면부, 특히나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들이 좀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나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실제로 사실 마주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좀 많은 그 유튜버 분들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러한 정보들을 좀 확인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지금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메랑 형태로 되어 있는 주간 주행등과 함께 LED 램프로 된 방향지시등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면부 라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상이 좀 독특하죠. 이 기아차의 호라이코 그릴이라고 하죠. 디자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호라이코 그릴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이 아래쪽에 머물면서 한 번 더 역으로 적용하면서 그냥 디자인의 변주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그라비티 사양입니다. 지금 시그니처 그라비티 모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범퍼 디자인에서 조금 더 차별화를 두고 있죠. 더 와이드한 모습의 이 범퍼 디자인, 그리고 이 한쪽에는 뭐 막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따로 좀 적용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면부 디자인이긴 한데요. 뭐 그래도 좀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부분인데요. 또 기아의 새로운 로고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차량의 측면부에 보면은 일단 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18인치 타이어 휠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덮개가, 이 볼트가 보이지 않는 덮개가 있는 그 휠 디자인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모델, 내연기관 차량만 좀 적용이 되는 휠 디자인이고요. 휠 디자인 중 하나만 그렇습니다. 거의, 그리고 나머지 모든 휠 디자인은 지금 이렇게 볼트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타이어가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도 특별히 뭐 연비 위주의 이러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진 않네요. 자, 그리고 플래그 타입의 이러한 사이드 미러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경쾌합니다. 특히나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요 쿼터글라스 쪽의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뒤쪽 모습을 굉장히 경쾌하게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 스포티지의 새로운 디자인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볼륨감 있게 이 리어 휠 위쪽 부분을 이 처리를 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스포티한 스포츠카나 스포티한 세단들에서 많이 봤던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쪽을 굉장히 좀 높였죠. 높이면서 이 부분에 그 공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다른 디자인 요소 차별점을 좀 가져가고,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까지 길게 뽑으면서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많이 좀 채워주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 보시면 이 범퍼 아래쪽 부분과 이 위쪽 부분도 이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를 굉장히 위쪽까지 좀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요, 이 검은색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엉덩이가 한껏 좀 들려있는 듯한 이렇게 경쾌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 이제 커넥티드 타입의 램프이긴 한데, 이 위쪽의 공간이 굉장히 얇은 것도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어 쪽에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숨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도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이브리드 로고도 따로 새겨져 있습니다. 배기구는 뭐 별도로 노출된 타입은 아니네요. 좀 숨겨져 있는 타입으로 좀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요. 특히나 이 전면부 디자인보다 저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쿼터글라스 쪽에 이 디자인 요소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이 차량을 굉장히 좀 경쾌한 분위기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의 연비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복합 연비가 16.3입니다. 굉장히 좋은 연비죠. 도심은 16.6, 고속도로가 15.8. 자,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 연비가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복합 연비 또는 도심 연비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연비보다 조금 더 이 복합 연비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이기도 하겠죠. 자, 지금 이제 스포티지의 디자인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거의 스포티지를 정말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를 거쳤습니다. 풀모델 체인지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부분변경 모델에서도 이렇게 많은 디자인 변화를 좀 추구를 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익숙해진다면 첫인상은 그다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금방 익숙해진다면 또 금방 익숙해지는 굉장히 화려한 이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엔진룸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성이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차량 가솔린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뭐 에어필터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필터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 지금 보시는 요 화려한 색상의 요 부분이 냉각 장치와 이 아래쪽은 이제 전기 모터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고전압이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엔진음 같은 경우에 지금 1.6L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1.6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이 엔진을 탑재하고 여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된 건데요. 180마력으로 출력은 동일하지만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초계 발진 감각이 굉장히 경쾌하다는 점, 그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과 내연기관 모델의 가솔린 모델과의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무래도 기존의 스포티지라든지 뭐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이 램프가 기존에는 많이 좀 위치가 높았습니다. 이 헤드램프의 높이가요. 하지만 최근에는 뭐 LED로 바뀌면서, 그리고 좀 주간 주행들을 좀 더 밝게 쓸 수 있게 되면서 좀 이 헤드램프의 위치가 좀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이 신형 5세대 스포티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앞차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헤드램프가 아래로 내려왔다,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정비 편의성이라든지 이 안에 쪽 엔진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기 위한 이러한 변화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유압식 리프트가 좀 적용되면 좋겠어요. 위쪽에 사실 이 방음 처리도 좀 되면서 보닛의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올리기에는 조금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개선이, 유압식 리프트가 좀 장착이 돼서 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스포티지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컬러 기조의 내장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이제 세 가지 내장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쪽이나 뭐 스티어링 휠 쪽에는 파란색, 그다음 암레스트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으로 된 이러한 구성에 상당히 좀 깔끔한, 가장 좀 신형 스포티지에 맞는 이러한 내장 색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나 조수석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드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데 촉감이 정말 나무와 굉장히 흡사한 이러한 촉감을 주는 이러한 소재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마 얇은 필름지 같은 게 아마 덧대어져 있는 그러한 구성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내 앉아서 한번 실내 구성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이제 각종 그 모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오른쪽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기판 역시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게이지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 정보라든지 속도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운데 정보판에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뭐 SUV 모델들에 있는 기본적인 그 메뉴 구성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그 암레스트 앞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이얼을 돌려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터레인 모드가 적용이 되는 모델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별도의 그 터레인 모드 변경 버튼은 따로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게 되면은 계기판 상의 이 디자인이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요급의 뭐 SUV 모델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그 구성이긴 하죠.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보기 어려운 구성이긴 한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좀 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좀 옵션을 추가를 해야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 좀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크기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정말 큰 이 아이콘 구성을 통해서 정말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차이점이라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겠죠. 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에너지 흐름도, 뭐 배터리의 충전 상태, 뭐 전기 모터의 구동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연비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연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후속 지침 모드라든지 빌트인 캠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빌트인 캠 옵션. 자, 옵션 구성 같은 경우에 빌트인 캠을 웬만하면 옵션 구성에서는 추가하지 않는 것이 좀 좋습니다. 연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미세하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렇게 효용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기아 카페이까지 적용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제 공유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할한 한 화면에서 두 개의 기능이 이제 분할되는 이러한 형태의 공유장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오면 온도라든지 바람의 세기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이 위에 것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들이 그대로 각종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로 바뀌게 됩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USB 포트 C 타입 포트와 그 다음에 USB A 타입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또 무선 충전 패드까지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덮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스가운트 SUV에서 이렇게 덮개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은 해외 그 경쟁 모델에서는 좀 보기 어렵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과 그 다음에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를 3단계로 한 상태에서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정숙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타입의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컬럼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벨라를 시승할 때, 벨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러한 다이얼 방식의 레인지로버 벨라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가 있었는데 그것이 컬럼 타입으로 바뀌었죠. 아마도 그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컬럼 타입으로 좀 다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다이얼 타입도 일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말씀드렸던 주행 모드 버튼이 있고요. 내리막길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지금 그리고 차량의 360도 뷰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 참 편하죠. 주차할 때 차량의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확대 축소도 한 2단계, 3단계 정도로 확대 축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각을 통해서 차량의 측면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정 메뉴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컵을 넣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한 번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요. 역시나 좀 수납 공간이 제법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어 트림 쪽의 아래쪽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이제 500L 짜리 물 하나가 물병이 좀 들어갈 만한 공간이긴 한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하지만 또 이쪽 암레스트 앞쪽으로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 수납 공간에 따로 USB 충전 포트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 조수석 앞쪽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이 보시는 디자인들, 사실 이 실내 디자인,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좀 익숙한 부분이 있죠. 바로 그 소렌토에서 좀 봤던 실내 디자인과 좀 유사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SUV 디자인의 좀 일관성을 꾸준히 좀 유지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이 도어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소렌토에서 봤던 좀 수직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도어 트림 위쪽 같은 경우에도 독특한 디자인 요소가 있어요. 뭐 기능적인, 잡을 수 있는 좀 기능적인 부분도 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시트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스웨이드 소재도 어깨 부분에 덧대어져 있고, 이쪽 그 허리를 지지해주는 이 부분, 옆구리를 좀 받쳐주는 이 부분은 이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쪽은 이제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이제 앞쪽은 가죽 소재인데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또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전체적으로 시트 자체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차량의 크기가 좀 커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투싼과 비슷한 크기이긴 하죠. 참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현대기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공간의 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풀 모델 체인지를 거친 이 스포티지도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시트 앞쪽에 굉장히 특이한 처음 보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수납 공간인데요. 뭐 작은 짐들을 넣고 보관하기에는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퍼가 있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좀 금방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뭐 분명히 뭐 사용하다 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앉아보죠. 자, 위쪽에는 일단 시트 위쪽에, 헤드레스트 뒤쪽에는 옷걸이 기능이 있는데요. K8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시트 아래쪽에는 이제 물건을 잠깐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뭐 장바구니 같은 것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고리도 마련되어 있고, USB-C 타입의 포트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송풍구 아래쪽에 따로 이제 USB 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트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발을 놓는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뭐 무릎 공간, 뭐 주먹이 3개 정도 들어갈 만한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 앞쪽에 발을 놓는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쭉 뻗어서도 한참을 들어갈 만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에 뭐 슬라이딩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역시나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어깨 부분은 스웨이드, 그리고 이 가운데 타공된 부분은 가죽, 옆 측면에는 인조 가죽이 되어 있는 이런 시트 구성, 고급스러운 시트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 부분도 좀 작은 크기의 헤드레스트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열에서 봤을 때에 뭐 후방 시야도 가리는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외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측면에 차량의 그 위쪽의 스타일 때문에 좀 쿼터 글라스라든지 2열의 글라스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을 봤을 때 이 벨트 라인이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금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개방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밝은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단촐한 구성의 암레스트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소픽스 당연히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기존에 출시됐던 1년 전에 출시됐던 투싼과 뭐 적재 공간이 크게 유사하지만 이 스포티지가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 3cm 정도가 더 긴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로 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면은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적재 공간에서도 2열 시트를 쉽게 접을 수가 있고요. 평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한 170대는 제가 누워도 좀 괜찮을 만한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180 정도 되는 조금 키가 좀 크신 분들이라면 1열 시트를 좀 최대한 앞으로 좀 당겨야 이제 뭐 차박할 용도로 좀 사용하기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 플로어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서 조금 더 넓은, 좀 더 깊은 이제 수납 공간을 또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시트와 이렇게 좀 단차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열 시트를 접은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를 접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제 시트를 접을 때 이 하단부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부분이 살짝 내려가는 이러한 시트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게 좀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에 뭐 배터리도 위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풀 모델 체인지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주행 성능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투싼 하이브리드에서 사용됐던 그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이러한 형태인데요. 엔진 자체의 출력은 뭐 가솔린 모델과 동일합니다. 180마력으로 동일하지만 이 전기 모터가 초반에 가속할 때 힘을 더해준다거나 주행 중에 좀 힘을 더해주면서 좀 더 경쾌한 이 주행 질감을, 주행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게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자, 스포티지만 해도 이제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이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진 이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봐도 중속력형 이하에서 좀 이렇게 좀 가속을 한 번에 확 하는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속에서 엔진의 힘을, 그 다음에 엔진의 부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젤 모델의 디젤 엔진 소음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젤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사실 뭐 디젤 엔진이라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지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을 해봐도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가솔린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변속기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DCT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 그 클리핑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버벅거림이 약간 아직도 존재하긴 하지만 빠릿빠릿하게 이제 변속이 일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6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뭐 변속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아쉬운 점은 딱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요급의 세그먼트의 SUV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단히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변속을 요하는 차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팅으로 비교적 뭐 만족스러운 모습의 좀 결과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도 제가 가솔린 모델을 사실 좀 잠깐 타보긴 했거든요. 근데요, 좀 가솔린 모델보다도 핸들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그 앞쪽에 그 리어
프론트 쪽에 그 서스펜션 쪽에 세팅이 가솔린 모델과 조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서 오는 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지만 뭐 일반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느낄 만한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거의 뭐 승차감, 일반 주행에서의 이렇게 와인딩 로드에서 방향을 조향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크기 자체가 예전에 뭐 1세대나 2세대 스포티지와는 정말 비할 수 없이 많이 커졌죠. 지금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어도 차량이 정말 이게 스포티지야, 소렌토야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정도로, 물론 차이가 실제로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차량이 좀 크기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이 차량의 큰 차체와 이 서스펜션 세팅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차급에 맞춰서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차량의 가격을 뭐 무한정 올릴 수는 없겠죠. 실시가모터 SUV로서 좀 합리적인 가격을 좀 구성을 해야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뭐 부품이라든지 서스펜션 세팅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의 크기까지 좀 커지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조향을 해보면 차의 뒤쪽에 이렇게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차의 뒤쪽에 방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가 따라오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좀 받게 돼요. 거기다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소렌토보다 승차감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뭐 세그먼트에 큰 차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소렌토 쪽이 확실히 좀 승차감 면에 있어서나 주행할 때의 안정감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앞선 부분이 있고, 스포티지는 거기에는 뭐 미치지 못하는 건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스포티지의 승차감은 뭐 가까운 뭐 투싼과 비교해봐도 조금은 더 이 스포티지가 조금은 더 스포티한 이 세팅에 맞춰져 있지 않나, 소음이 크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았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의 가격이 좀 3,900만 원대입니다. 비싸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싸고요. 일반 가솔린 모델과 비교할 때는 거의 뭐 엔트리 트림과 비교할 때는 거의 한 700만 원 차이, 디젤 모델과 비교해서도 뭐 3,400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자, 어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는지 떠나서 이제 지갑 사정에 따라서 이제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이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 가격차가 있긴 하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뭐 운전자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의 가격, 가솔린과 디젤을 비교했을 때요, 차량의 가격을 좀 상회하는 유지비 개선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떨까요? 지금 연비 같은 것을 보아도 당연히 연비는 좋긴 합니다만 가격차가 가솔린 모델과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거의 한 3, 4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비로소 그때쯤에야 이제 차량의 가격 차를 좀 어느 정도 좀 뽑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뭐 유지비를 뭐 개선하기 위한 효과 이런 것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이 좀 경쾌한 이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전기모터의 힘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배터리가 따로 없습니다. 격체함 공간에도 따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장착된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통해서 이 자동차, 기존의 그 자동차의 배터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그런 덕분에 차량의 엔진의 부하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조금 더 경쾌한 이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700만 원의 가격차를 상회하는 만족감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서요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좀 경제적인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는 좀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좀 이득이 되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한번 주행 성능 경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네요. 여러 가지 뭐 주행 성능이라든지 소음, 그다음에 편의 장비들 이런 것들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또 디자인 부분도 있어서요. 실내 거기다가 고급감까지 사실 경쟁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강력한 이제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차량이 있죠. 폭스바겐 티관입니다. 가격까지 3천만 원대의 가격대를 이제 가져오면서 굉장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티관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서 아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본기적인 측면, 주행 감성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운전의 즐거움, 운전의 재미에 있어서는 티관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좀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디젤 모델로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의 연비 효율성 이런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이 스포티지 지금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제 고급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스포티지가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스포티지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 트인 시야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 모델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이 뭐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아니더라도 다른 파워트레인, 좀 지갑 사정에 맞는 다른 파워트레인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불만족스러운 모습은 딱히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완성도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소식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